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라이브로 수업했던 내용 다음 부분인데, 사실 잘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좀 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좀 이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쯤에 한번 진도를 나가기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많이 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좀 복습 차원사 영상도 하나 남기고 또 이 부분 수업 안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7단원, 그 2학년 2학기의 세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업 영상으로 남기도록 할게요.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들으면서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책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업 개념서로 쓰는 오투교재죠. 오투교재가 102페이지 7단원 수권의 해수와 순환인데, 수권, 즉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과 관계된 내용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수권. 많이 어렵진 않아요. 다만 이제 외워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과, 어렵은 내용을 떠나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써요. 이게 지금 중2 때 배우고 나면 고2 때도 또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1 때, 고2 때 수업을 할 때는 중학교 때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어려워하진 않는데, 보통 너희들이 막 중학교 안 다닌 척 하면서 다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내가 지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 나오네요. 지구과학 1. 통합과학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3번 나오죠. 여기 통합과학에서도 나오니까. 지구과학 2에서도 나오고. 자,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여기서부터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수권. 지구에 분포하는 모든 물.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지구 시스템은 몇몇 개 권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지금 배우게 될 수권, 그리고 기권, 그리고 외권. 외권은 뭐냐면 지구만 우주선에 덜랑 있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 주변에 있는 태양이나 달이나 혹은 그런 우주 공간들하고 관련된 게 이제 외권이 되는 거죠. 외권. 그리고 생물권, 그리고 지권. 요 중에서 이제 이 수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물. 지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물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해수, 바닷물이 대부분이죠. 바닷물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우리는 실제로는 바닷물을 사용을 하기가 좀 힘들긴 하기 때문에 해수가 아닌 담수, 민물인 거죠. 그러니까 담수는 한자고 한국말로 하면 민물이 되는 거고, 해수는 우리말로 하면 짠물이 되는 거죠. 짠물. 민물. 짜지 않은 물인 거죠. 싱거운 물.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더러우면 안 마시겠지만 깨끗하다는 가정하에는 마실 수 있는 물. 요 안에도 보면 이 2.56%의 한 4분의 한 3 정도는 빙하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4분의 1 정도는 지하수가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면 호수와 하천수는 거의 없죠. 이걸 이제 지표수라고도 하는데, 지표에 흐르는 물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근데 대부분 이걸 씁니다. 소량의 지하수를 쓰기는 하지만 우리가 강물이나 호수, 그런 물들이 대부분인데, 지구 전체로 따지자면 0.01%, 민물에서 따져도 어떻게 돼요? 10%도 안 되죠. 얼마 안 되는 양을 가지고 우리 써야 되니까, 우리가 물을 아껴 쓰고 수자원 활용을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매일 하는 거죠. 구성비, 압도적으로 해수가 많고요. 담수 안에서는 빙하가 제일 많습니다. 빙하 얘기를 좀 할게요. 빙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얼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아니죠. 빙하는 무조건 육지에서 만들어집니다. 육지에서. 여기 나와 있지만 육지에 눈이 쌓여서 굳어진 고체 상태의 물이 빙하입니다. 즉 바다에서는 빙하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지가 있고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눈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바다는 그냥 녹아 들어가죠. 그래서 육지에는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눈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추운 지방 같은 경우 특히 1년 내내 기온이 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곳은 쌓였던 눈이 뭐 녹지 않고 계속 또 쌓이고 하겠죠. 이렇게 1년 내내 녹지 않는 눈을 만년설이라고 합니다. 만년설. 근데 이 만년설들이 쌓이고 쌓이면 다 젖어가지고 아랫부분부터 서서히 얼음 덩어리가 되죠. 여러분들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게 언제 있냐면 아이스크림 생각나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처음에 사와가지고 퍼서 먹어보면 숟가락도 잘 들어가고 포슬포슬하거든. 그치? 말랑말랑하고. 근데 먹다가 좀 녹았는데 아우 배불러 어우 질려 하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다음날 꺼내가지고 다시 먹으려고 하면 숟가락이 잘 안 들어가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먹는 아이스크림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숟가락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은 만들 때 그 공기를 되게 많이 넣어요. 거품 내듯이요. 공기를 되게 많이 넣어서 안에 공기층이 많이 있거든. 처음에 눈이 쌓여 있을 때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밟으면 어떻게 돼? 쑥쑥 들어가죠. 근데 이게 눈이 무게에 의해서 다져지다 보면 공기들이 이제 빈틈이 없어져요. 그게 한번 녹았다가 얼은 아이스크림 생각하면 돼요. 얼음이 되는 거야, 얼음. 단단한 얼음. 그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얼음 덩어리가 커지면 빙하가 되는 거죠. 그럼 바다 위에 떠다니는 빙하는 뭔가요? 어렸을 때 과학책 많이 본 사람, 초등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흥미있는 과학책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빙하들이 커지다 보면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육지가 이렇게 평평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경사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얼음이 무거우니까 밀려나가다가 툭툭 떨어져 나가서 바다 위로 떠다니는 게 빙산입니다. 물론 바닷물이 얼어서 생성되는 얼음도 소량은 있어요. 근데 그런 얼음은 빙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빙산만큼 커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빙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가 바다 위에 떠있는 얼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다 위에 떠있는 얼음은 빙하 일부가 바다로 떠내려간 거고 원래 육지 위에 있는 얼음이 빙하야. 그리고 빙하라 그러면 남극 빙하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남극에도 빙하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남극이 아닌 다른 육지에도 눈이 내려서 녹지 않고 쌓여서 다져지면 빙하가 돼요.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 산 알죠?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그런 높은 산들의 꼭대기 쪽에는 1년 내내 영하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데 흔히 말하는 만년설들이 쌓이면 그것도 빙하가 돼요. 뭐 시베리아 뭐 같은데 아주 추운데 그런데도 빙하가 있고요. 물론 남극에 제일 많기는 하지만 빙하라고 하는 건 이런 극지방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고산지대에도 분포한다. 그리고 빙하는 바다에 주로 분포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알겠죠? 눈으로 내린 것들이 녹지 않고 얼음이 되어버린 거죠. 그다음 지하수, 땅속을 천천히 흐르는 물이다라고 돼 있는데 지하수라고 얘기는 들어봤죠. 우리가 크게 물을 보면 비가 내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음 날이면 강이 되는 게 아니고 어디 갔는지 다 없어진단 말이죠. 그 물들이 증발해버리는 것도 있지만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땅이 이렇게 있으면 흙이라고 하는 게 특성상 비가 이렇게 있다 보면 스며들어. 그러면 땅속 깊은 곳까지 계속 흙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단단한 안반층이 존재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물이 고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움직여 다니죠. 이게 지하수가 돼요, 지하수. 지하수는 뭐 자세하게 형성 과정이나 이런 걸 묻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유식함을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해준 거야. 이게 지하수가 되죠.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죠. 이 안반층이 되게 밑에 있는 곳에는 이제 지하수를 얻기가 힘들고 안반층이 조금 얕은 곳에 있는 경우에는 땅을 파서 지하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페트병에 담겨서 파는 향수 있죠. 이게 거의 지하수예요. 거의 지하수. 땅바닥 뚫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뭐 검사를 해보면 깨끗한 지하수도 있고 안 깨끗한 지하수도 있지만 대부분 빗물이 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필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미세한 뭐 이물질만 걸러가지고 우리가 마시게 되면 굉장히 깨끗한 물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럼 호수하고 하천수 이건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하천은 강이나 뭐 이런 거 개울 같은 걸 하천이라고 그런 거고 호수는 말 그대로 고여 있는 그런 곳을 호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용하기 쉬운 물이 되는 건데 비율은 되게 적어요.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하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퍼센테이지는 못 외워도 됩니다. 내가 못 외우면 안 외워도 되는 것 같아요. 못 외우는데 대략적인 비율을 그려보라고 하면 그려볼 수는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뭐 영재고나 이런 거 할 때 뭐
우리 주변의 수권에서 분포하고 있는 물의 종류를 쓰고 그거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비율은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문제를 낼 수 있죠.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수권의 활용. 수권의 활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물의 활용이죠. 우리가 인간이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물이 어디 필요하는지 잘 생각해봐. 뭐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죠. 여러분들 일단 뭐 물 안 마시면 뭐 한나절만 물을 안 마셔도 되게 목이 마르고 힘들기 시작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하루 종일 물 한 방울도 안 먹어도 목 안 마르던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꼭 맹물로 물을 마셔야 물을 마시는 건 아니에요. 음식물도 수분이 많은 음식물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섭취한 친구들은 목이 안 마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음식물로서 섭취하는 수분 가족은 한도가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물을 몸에서 원하게 되죠. 우리가 그 갈증이라고 하죠. 갈증, 서스티를 느끼게 되죠. 그게 일단 마시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마시는 물 말고도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우리가 물을 마셔봐야 하루에 뭐 1리터나 2리터 마시겠어요? 근데 요리, 세탁 이런 걸 물 엄청 많이 쓰고요. 특히 여기는 안 써야 되는데 샤워, 그치? 니네 샤워 한 번 할 때 물을 몇 리터나 쓸 것 같아? 물? 그 페트병, 큰 페트병 하나 있는 물이 2리터잖아, 그치? 몇 리터나 쓸 것 같아요? 저는 샤워를 엄청 오래 하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짧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뭐 한 100리터씩 써요. 100리터씩 엄청 많이 쓰죠. 그렇죠? 그리고 니네 은하 내릴 때 소변 보고 물 내릴 때 그럴 때도 엄청 많이 씁니다. 그럴 때도 한 10리터씩은 그냥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물을 엄청 써제끼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농업용수, 농사 지을 때 우리나라 벼농사 많이 짓죠. 그 벼농사 지을 때 이제 물 쓰기도 하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작물은 생각보다 물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물을 되게 많이 줘야 되고요. 가축을 키우는 것도 농업으로 포함을 해요. 가축을 키우다 보면 먹이는 물도 있지만 축사도 씻어야 되고 그러죠. 실제로는 거기서 오염물질이 되게 많이 나와요. 소 같은 거 키워놓으면 자기들 똥 마려우면 수세지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싸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싸질러 버리고 그거 다 씻어내고 안 하면은 이제 더러워서 병들 걸리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제 하루 이틀마다 한 번씩 씻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다음 공업용수. 당연히 물건 만들 때 물이 필요 없는 게 자동차 만드는데 물이 뭐가 필요해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만들고 하다 보면 계속 세척을 해야 되고 또 뜨거워지면 식혀야 되고 하니까 물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냉각수 식혀줘야 되고 제품 세척할 때도 쓰니까 물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유지용수 이거 좀 특이한데 이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유지용수는 뭐냐면 우리가 다 물을 다 갖다 쓰면 공장에서 쓰고 농사 짓는 데 쓰고 집에서 다 쓰고 나면 하천이 말라서 없어져 버려요.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에 필요한 물을 유지용수라고 해요. 그럼 이걸 왜 용수 안 쓴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천에 흘러가는 물을 내비두면 어떻게 해요? 바다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것도 쓴 거라고 보는 거야. 우리는 이제 바다로 흘러가 버리면 이제 써버리는 셈이 된다라는 거죠. 유지용수 중에 유명한 게 뭐냐면 뭐 여러분들 뭐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가면 그 청계천이라고 있어요. 거기 청계천이 선생님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는 그 복개라고 해갖고 다 덮여 있었거든요. 다 덮여 있었는데 그 위에 도로였는데 서울시 경관을 살리자 했고 그 덮여 있던 도로를 다 뜯어내고 옛날 하천을 복원했습니다. 근데 몇십 년 동안 그 안 쓰던 하천이다 보니까 뜯어내서 막상 봤더니 말라 있는 거야. 그래서 공사하고 이쁘게 꾸미고 했는데도 물이 잘 흐르지 않아가지고 거기다가 그 뭐 가끔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공격할 때 많이 하는 건데 그 수돗물 있죠. 그 수돗물까지는 아니고 한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거기 청계천에 흘려줍니다. 그래서 약간 원래는 자연하천이었는데 약간 인공하천스러워져 버렸죠. 실제로는 청계천에 물이 안 흘려 아예 물이 안 흐르려면 그건 아닌데 어느 정도 유지용수를 좀 보태주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그 기능을 하는 하천으로서는 많이 좀 기능을 잃었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하천으로서 복원이 되겠지만 오랫동안 그런 걸 없었기 때문에 좀 기능을 잃은 상태라 그런 거 이제 물을 흘려줘요. 그러면 그게 유지용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사실 이 단계는 어렵지 않아요. 읽어보고 문제풀어 시험 전날 발전하면 됩니다. 근데 나는 그거보다는 한 단계 위이길 바래요. 우리 반 수업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좀 잡혀 있어서 소위 말하는 유식하고 똘똘한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에는 끌려다니는 식으로 벼락치기로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미천이 바닥이 나게 돼요. 특히 공부량이 늘어나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 뭐 그냥 특목고 입시 이런 데서는 금방 뽀록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도 관심을 갖고 아 재밌다 하면서 이렇게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하나라도 더 넣어줬으면 하는 말 생각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이제 오래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런 거야. 여기 보니까 이 수저원들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기억 못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면 대부분 다 답을 틀립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농업용수예요. 물론 농업을 안 하는 국가는 농업용수가 1등이 될 리가 없죠. 우리나라 국가 기준 농업용수입니다. 맨날 물학교수라 그러니까 생활용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농업용수가 1등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 유지용수가 2등 유지용수가 3등이 생활용수가 되겠네요. 공업용수는 의외로 공업국가들은 네 번째죠. 네 번째.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공업용수. 뭐 쓰기야 쓰겠지. 공업용수는 단기간에 좀 집중적으로 써서 이것도 당연히 적은 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렇게 돼요. 농업용수가 제일 많이 쓴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수자원을 농업용수로 가장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있다고 물어보면 대부분 틀려요. 상식하고 좀 다르게 가죠. 자, 수자원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읽어보세요. 당연한 내용입니다. 당연한 내용. 아주 당연한 내용입니다. 됐죠? 넘어가서 문제 풀어보시고요. 110페이지로 넘어가면 해수의 특성. 해수의 특성.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건 해수는 못 쓰는데 바다가 우리 지구의 대부분을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해수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 건 또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수의 특성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합니다. 해수의 특성 나오는데 일단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해수는 온도 얘기가 나오는데 표층수원. 표층이라는 거는 제일 해수 윗부분 껍데기를 표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바다 제일 윗부분이 지구 전체로 보면 껍데기 부분이죠. 표면에 있는 표층의 수온의 분포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딜 가나 바닷물의 온도는 똑같을까? 아니죠. 어디는 뜨겁고 어디는 차갑겠죠. 그 온도에 관련된 건데 그 온도의 분포는 위도에 따라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지구는 적도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대지방 적도가 0도고 위도가 이렇게 위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극지방이 90도입니다. 북극은 북이 90도고 남쪽은 남이 90도가 되는 거죠. 이 위도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추워지잖아요. 남쪽으로 위도가 커질수록 추워지잖아요. 그렇죠? 그 위도가 높은 곳은 공기가 춥다 보니까 바닷물도 같이 추운 거고 위도가 낮은 곳에서는 공기가 뜨겁다 보니까 위도도 수온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위도에 따라 표층수온이 다르다. 그러면 그 위도에 따라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온이 다른 이유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해수원의 수온이 높아지는데 위도별로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밀도가 다르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태양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위도 지방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태양 에너지가 작고 저위도 지방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태양 에너지가 커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요. 그냥 니네들이 흔히 생각하는 더운 지방은 태양빛이 바로 내리쬐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풍부하다. 그래서 덥다. 그래서 바닷물이 뜨겁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위도가 같은 곳에서는 지구의 위치에 따라 상관없이 위도가 같으면 되게 비슷하게 표층수온이 나타난다. 왜? 받는 태양 에너지 아주 비슷하니까 그렇죠? 고위도 지방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시퍼렇게 바닷물이 거의 0도에 가까워지는 아주 추운 바다가 되죠.
위도에 따른 태양 에너지 양이 여기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저위도 지방에서 태양 에너지 양이 확실히 높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번에는 수온은 수온인데 이거는 표층 수온의 분포고 이건 연직 수온의 분포예요. 연직 수온이라는 거는 바닷물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깊이에 따른 수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요 그래프 볼 줄 알아야 돼요. 요 그래프. Y축은 깊이에요. 여기가 이제 해수 표면인 거고 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는 수온이 한 요 정도였는데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수온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다가 더 깊이 들어가니까 수온이 이쪽으로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수온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려보려고 하면 많이들 틀리게 되는데 좀 특징이 몇 가지가 보이죠. 일단 첫 번째 보이는 특징. 어느 정도 깊이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수온이 변화가 별로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바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햇빛이 잘 안 닿으니까 수온이 낮아질 거다라는 건 추리가 가능한데 계속 끝없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깊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가다 보면 수온이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 거의 변화가 없는 층을 심해층,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을 혼합층, 그리고 온도가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 온도가 낮아지는 층을 수온약층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층, 이름 좀 어렵지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영향을 받느냐? 당연히 이것도 태양에너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왠지 깜깜할 것 같죠. 그죠? 태양빛이 한없이 투과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태양에너지가 잘 닿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둡기도 어둡지만 수온이 차죠. 근데 반면에 표층은 바다 제일 위쪽이 태양에너지를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따뜻해요. 그럼 위쪽은 따뜻하고 아래쪽은 차갑고 이건 맞아. 근데 왜 여기는 온도가 일정하냐? 이게 첫 번째 혼합층. 이게 바람의 영향입니다. 혼합층은 그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막 섞이고 있어요. 그 섞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섞이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섞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수온이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물이 뭐 욕조에 물을 받더라도 밑에 찬물 있고 위에 뜨거운 물이 있으면 손으로 휘저어주면 온도가 맞춰지죠.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강할수록 더 잘 확 휘젓게 되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더 깊이까지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됐나요? 그 다음 수온 약층 한번 보세요. 수온 약층은 뭐냐? 수온 약층은 이제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 수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곳을 수온 약층, 혼합층이 끝난 곳부터 심해층 사이까지를 수온 약층이라고 합니다. 위쪽은 따뜻하고 아래쪽으로 할수록 차가워지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정하다.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대류가 뭔지 기억나요? 대류는 1학년 과학책에 나옵니다. 잊어버렸을까봐 한번 얘기를 해주자면 물이나 공기 같은 것들이 따뜻한 것들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것들은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성질. 그 물질이 열해가지고 움직이는 성질을 말합니다. 우리가 에어컨은 보통 위에다 설치를 해야 되고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를 하는 게 맞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 근데 난로를 위에다 달면 어떻게 돼? 위만 따뜻해지겠죠. 반대로 에어컨은 아래로 깔리는데 만약에 바닥에 설치를 해놓으면 바닥만 차가워지는 거야. 위쪽 공기가 잘 시원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대류의 상자를 이용한 건데 이거는 웃기는 게 위는 따뜻하고 아래는 차갑단 말이야. 그럼 따뜻한 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건 아래로 내려가라 그래. 원래 같았으면 대류가 제대로 일어나려면 위에 있는 게 내려오고 밑에 있는 게 올라가면 제대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얘는 위에 있는 게 그냥 위에 있으려고 하고 밑에 있는 게 그냥 밑에 있으려고 하니까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류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거를 안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안정하다.
매우까지 붙여놨네요. 안정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온 약층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혼합층하고 심해층을 좀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아래에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이 층을 뚫고 내려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아주 무거운 쇳덩이 같은 거 떨어뜨리면 밑으로 깔아놓겠지. 그런 거 말고 뭐 어떤 혼합층에서 생긴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수온약층에 의해서 차단이 되고 심해층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수온약층은 심해층과 혼합층 사이에 바리케이트 역할을 한다라고도 많이 그러죠. 됐나요? 그 다음 심해층 한번 보세요. 심해층,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당연히 바닷속 깊은 곳이니까 태양 에너지가 잘 도달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수온이 매우 낮은데 어느 정도 수온이 되냐면 한도 끝도 없이 낮아지는 건 아니고 4도씨 정도로 유지가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4도씨 정도로 유지가 된다. 이거보다 높지도 않고 이것보다 낮지도 않고 4도씨 정도로 유지가 된다. 이게 되게 이거는 물의 성질하고 관련인 건데 물은 4도일 때가 밀도가 제일 커서 그래요. 알아두세요. 물질은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밀도가 살짝씩 변하거든요. 근데 물은 4도씨일 때 밀도가 가장 큽니다. 즉, 4도씨일 때가 제일 잘 깔아앉아요. 4도씨보다 온도가 좀 높거나 온도가 좀 낮으면 밀도가 조금 작아져요. 그럼 떠오르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4도씨보다 따뜻한 물이 생겼다 그러면 걔는 올라가 버려요. 4도씨보다 차가운 물이 생겨도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밑쪽에는 다 4도씨만 존재하게 되는 희한한 결과가 되죠. 그래서 4도씨 정도면 견딜 수 있다 싶으면 아무리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도 춥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아주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춥지는 않은데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견디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다? 생각처럼 미친 듯이 추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추위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 이런 걸 연직 수온 분포 층상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모든 위도에서 똑같은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요 그림을 한번 봐줘야 되는데요. A하고 B하고 C 세 가지 선이 보이죠. B는 특징이 뭘까요? B는 혼합층이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B는 혼합층이 굉장히 두껍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C는 어떻게 될까요? C는 B보다는 혼합층이 얇구나라는 게 보이죠. A는 이건 혼합층이 어디고 수온약층이 어디고 심해층이 어디고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죠. 자, 이 A는 뭐라 그러냐면 A는 고위도 지방의 수온 구조입니다. 여기도 춥고 밑에도 춥다 보니까 이게 별 차이가 안 생겨요. 이게 이제 고위도 지방의 층상 구조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B는요, 여기 혼합층이 두껍죠. 혼합층이 굉장히 깊은 깊이까지도 혼합층이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중위도 지방의 층상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위도 지방이 왜 이렇게 되냐면 중위도 지방이 바람이 제일 많이 불어요. 우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서울이 시베리아보다 더 춥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아주 추운 데서 온 사람들은 서울의 겨울 날씨에 오면 우리나라 겨울 날씨에 오면 굉장히 춥다고 많이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온으로 따지자면 고위도 지방보다는 조금 높은 기온인데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 특히 겨울철 같은 데는 바람이 무진장 불어요.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많이 불면 추위도 더 춥게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중위도 지방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바람이 왜 많이 부는지까지 얘기하자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중위도 지방이 저위도 지방과 고위도 지방에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고위도 지방의 온도가 낮고 저위도 지방에는 온도가 높은데 그 저위도 지방의 열이
고위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곳이 중위도예요. 그래서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크로스로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요. 자, 그 다음에 표층수온이 되게 높아요. 이거는 저위도 지방의 특징인데요. 근데 저위도는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혼합층은 얇아요. 혼합층은 얇아. 만약에 그래프가 A랑 C 두 개만 나 있으면 C 그래프를 보고 중위도 지방인지 저위도 지방인지 알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보통 이제 B, C 두 개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표층수온이 낮고 혼합층이 두꺼우면 중위도, 상대적으로 표층수온이 높고 혼합층의 두께가 얕으면 저위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는 뭐냐? 이건 더 복잡해 보이는데 이건 별거 아니고 저위도 지방에는 어떻게 돼요? 저위도 지방에는 혼합층이 얇고 소음약층이 있고 심해층이 있고요. 중위도 지방에는 혼합층이 두껍고 소음약층이 있고 심해층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위도에 따라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위도가 한 60도 부근 정도 되면 혼합층, 소음약층, 심해층의 구분이 거의 없어지게 되죠. 됐죠? 이거는 뭐 같은 내용의 두 가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얘는 위도에 따라서 다 표시를 해놓은 대신에 온도가 따로 안 나와 있죠. 읽어보세요. 다 설명했습니다.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또 해수는 온도도 중요한데 해수는 우리가 못 쓰잖아요. 그 염분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지구가 처음 바다가 형성이 됐을 때는 짜지 않았을 거라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지구가 이제 항상 비가 내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비도 내리고 맑은 날도 있었겠지만 비 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 비가 육지에 내린 비가 육지에서 물에 씻겨나가기 쉬운 성분들을 다 녹여가지고 바다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성분들이 마침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짜다라고 느끼는 성분들, 염분들이 다 바닷속으로 같이 떠내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염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요. 해수 1kg 기준으로 보통 평균적으로 35g 정도 녹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35g. 그 1000g 기준으로 35g이 녹아있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35PSU라고 씁니다. 35PSU. 혹은 요즘은 PSU로 많이 쓰는데 옛날 책에는 이걸로 많이 썼어요. 이건 천분율이라 그래요. 백분율하고 좀 달라요. 백분율은 이렇게 쓰잖아요. 100분율은 100분의 1을 의미한다면 천분율은 천분의 1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35, 천분율은 퍼미엘이라고 해요. 35 퍼미엘. 둘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자면 살짝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둘은 비슷하다, 같다라고 해도 상관없으냐 해야 돼요. 그래서 해수 1000g 기준으로 평균입니다. 전 세계 평균 35PSU 1000g 기준으로 35g 정도의 염분이 들어있는데 그 35g의 염분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이 염화나트륨도 있고요. 염화 마그네슘도 있어요. 이거 이제 간수라고 하는 거의 주성분입니다.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기타 있는데 이 두 개 정도가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그렇죠? 저 두 개가 되게 잘 나오니까 염화 나트륨하고 염화 마그네슘하고 저 두 개가 많이 나옵니다. 알아두도록 합니다. 퍼센테이지는 못 외우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염화 나트륨이라는 건 알 수 있죠. 35g 중에 27g이니까 거의 얼마야? 4분의 3도 더 넘어요. 거의 한 5분의 4 가까이 되죠. 됐죠? 이렇게 합법이 나지. 하루 쉬고 출근해서 그럴 거예요. 죄인 났습니다. 죄인. 잠만 났어. 사위분 독해가지고. 자. 근데 염분이 평균이 이렇다는 거지, 그 말은 어딘가에는 염분이 35보다 높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는 염분이 35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렇게 35보다 높은 곳, 35보다 낮은 곳은 무슨 영향에 의해서 그러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염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건 짜다는 거야, 짜다는 거. 똑같은 물 1000g 기준으로 더 짜다라는 건데, 여러분,
설렁탕이 어떻게 하면 짜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짜지 뭐. 근데 소금을 누가 더 넣어주는 건 아니고 보통 있잖아. 국 같은 거, 찌개 같은 거를 불 위에서 끓이면서 먹으면 점점 짜져. 왜? 물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그러면 물을 부으면 되죠. 물을 부으면 다시 좀 간이 맞아지고 싱거워지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소금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일은 별로 없어요. 몇십억 년 동안 비가 내리면서 그 육지상에 있는 염분들을 대부분 바다로 다 갔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염분의 양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어떤 지역은 물이 많이 증발을 하고 비는 별로 안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짜져요. 그러면은 염분이 높다라고 표현을 해요. 반대로 어떤 지역에는 별로 증발을 안 하고 비는 많이 와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 물이 많이 들어간 설렁탕처럼 염분이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강의 영향도 있는데요. 강하고 가까운 바다, 큰 강이 이제 바닷물을, 큰 강이 흘러 들어오는 곳은 그 주변 바다는 아무래도 좀 덜 짜요.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 이 담수의 유입이 적다라는 게 뭐냐면 강이나 이런 데서 흘러오는 물이 별로 없는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짜지는 거죠. 유입이 적다고 해서 이게 짜지는 거예요. 그 다음 해수가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빙하는 좀 다른 거야. 바닷물이 얼 수 있어요. 근데 얼 때 얼리면 소금물인 바닷물이 얼는 게 아니고 물만 얼어요 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닷물 전체가 꽝 하고 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물 성분만 모여서 먼저 얼거든. 그러면 그 얼음 속에는 소금기가 잘 안 들어가고 남아있는 바닷물에 소금기가 많이 남게 돼요. 그래서 바닷물이 얼면 염분이 높아져요. 반대로 바닷물이 녹으면 어떻게 돼요? 얼어있던 얼음이 녹아서 얼음이 녹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염분이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원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음료수 같은 거 얼려서 먹어본 사람은 아는데 얼려갖고 먹을 때 꽁꽁 얼은 상태에서 들녹은 상태에서 쪽쪽쪽쪽쪽 빨아먹거나 하면 나중에 가운데 헐게 얼음만 남아요. 그게 얼음부터 먼저 얼었다는 증거인 거야. 반대로 음료수 겉부분에는 되게 진해. 얼어있는 부분이. 굉장히 진해. 아이스크림 같고 엄청 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먹다 보면 맛이 싱거워. 왜 그러냐면 가운데에 얼음부터 먼저 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얼음 속에 들어가지 못한 설탕 입자나 소금 입자들이 주변에 남아있다가 결국에는 갇혀서 얼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형성된 부분의 얼음은 되게 달짝지근하지만 기본적으로 얼음이 먼저 얼기 때문에 얼음 속에서는 짠 기운, 단 기운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됐나요? 참고로 역불에 관련된 얘기는 지구학2에 연결이 되는데 조금 기초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린 지금 기초 지식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도별 포충 염분 분포를 보는데 빨간색이 높고 파란색이 낮아요. 근데 여기는 낮은 것 같은데 여기는 딱 별로 안 높고 여기는 낮은 것 같은데 여기가 되게 높죠. 이게 아까 전에 그 위도 30도 부근인 그 영향 때문인데요. 위도 30도 부근에는 북회기선 지도에 보면 남회기선이라고 하는 선이 끄어져 있는데 그 북이 30도랑 남이 30도 부근에는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요. 그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물이 되게 잘 말라요. 근데 두 번째로 이거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 30도씨 부근에는 고기압이 형성되기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 배웠잖아요. 고기압이 형성이 되면 간단하구나. 고기압이 형성이 되면 구름이 잘 안 생기고 비가 잘 내리지 않아요. 반대로 저기압이 형성되면 비가 잘 내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비가 잘 안 와. 그래서 남북으로 대칭으로 있는 거야. 비가 잘 안 와.
아니야. 써놓은 거 봤어요. 그래서 비가 별로 안 오다 보니까 더 이렇게 염분이 진해지는 거고, 비가 안 오고 바람은 또 겁나 많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염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평균 염분이 좀 낮아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큰 강이 많고 우리나라는 비가 꽤나 오는 편이라서 그래요. 비가 꽤나 오는 편이에요. 우리나라도 비가 굉장히 적게 왔었다면 염분이 되게 높았겠죠. 근데 세계 평균보다 낮은 거 보니까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 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수량이 많은 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염분이 낮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담수의 유입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한강, 그리고 낙동강, 그리고 뭐 영산강, 또 뭐 있지? 금강, 뭐 이런 큰 강들이 있죠. 이런 강들이 남해 쪽으로 흘러가는 게 조금 있지만 대부분 서해로 흘러가고요. 큰 강 중에서 동해로 흘러가는 게 없어요. 그 말은 서해 쪽, 황해 쪽에는 강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싱거워지는 거야. 반대로 동해 쪽에는 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싱거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담수 유입이 많은 황해가 동해보다 염분이 낮다라고 돼요. 이거 응용 문제로 꼭 계산 문제 잘 나오죠.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전에 세계 평균하고 우리나라 평균이 달랐거든. 근데 이게 염분의 총량을 의미하는 건데 염분의 총량은 다르더라도 비율이 있죠. 비율이 안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앞바다에 염화나트륨 얼마 들어있냐면 세계 평균 35g 기준으로 염화나트륨은 27.2g 들어있는데 우리나라에는 35g이 아니고 1000g 기준으로 33g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몇 그램 들어있다고 해야 되는지 이 비율이 일정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염분 일정비, 일정 염분비의 성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계산 문제를 활용하기도 좋으니까 여기 문제 잘 안 풀리면 7분 올리세요. 됐죠? 이게 이제 해수의 순환입니다. 순환. 잠깐만 끊었다가 할게요. 약간 졸음이 오는 거고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어요. 잠깐만 끊었다가 할 건데 영상은 연결해가지고 올려주도록 할게요. 잠시 스톱하겠습니다. 자, 해수의 순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수의 순환. 자, 해류.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난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 바람 때문에 주로 해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속적인 흐름이니까,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계속 불고 있다 그러면, 바닷물이 동에서 서쪽으로 흐름이 생기겠죠. 그런 거 해류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따뜻한 해류를 난류,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찬 해류를 한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류, 난류 얘기하도록 할 건데 공부하는 요령이 있어요. 안 그러면 외울 게 좀 많아지니까 외울 걸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자, 우리나라 주변에 보니까 연해주 한류, 북한 한류, 여기 동안 한류, 크로시오 해류, 황해 한류 이렇게 있는데 인식했어요? 이게 내려오는 건 한류고 올라가는 건 난류입니다. 내려오는 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북쪽으로 가면 물이 차지죠. 그러니까 차가운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건 한류죠. 근데 아래쪽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내려가면 더운 지방이 되는 거니까 더운 지방에서 물이 올라오면 난류가 되겠죠. 그래서 한류인지 난류인지 일일이 외우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흐르게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고 화살표는 그려져 있으니까 위아래 방향을 보고 한류인지 난류인지를 구분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 가장 중요한 크로시오 해류랑 이렇게 크로시오 해류에서 뻗어서 지류로 나온 동안 난류 그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연해주 북한 한류는 중요하니까 외워두셔도 됩니다.
신경을 쓰되 일부러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뭐 그런 거죠. 됐죠? 자, 이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조경수역은 뭐냐면,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을 조경수역이라 그래요.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는 거죠. 온탕과 냉탕을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한쪽은 따뜻하고 한쪽은 시원해. 여러분들이 놀러가. 어디는 찬물밖에 없고, 어디는 뜨신물밖에 없고. 근데 여기는 한쪽은 가면 따뜻하고, 한쪽은 가면 차가워. 따뜻한 물에 놀다가 더우면 찬물에 가서 분동분동 하다가 더우면 추우면 따뜻한 물 들어가 있고. 어디가 좋아? 당연히 둘 다 있는 데가 좋지, 그치? 그래서 물고기를 여기 좋아한대요. 실제로는 뭐 온도 때문만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물고기들은 뭐 온도로만 따지자면 추운 데를 좋아할까? 따뜻한 데를 좋아할까? 어떤 생물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울 때는 추운데? 네. 온도만 따지자면 따뜻한 데가 좀 더 낫겠지. 새끼들하고 이런 데 있는데 뭐 추운데 굳이 가려고 그랬어요. 참고로 고래 같은 애들은 먹이 활동을 북극 남극에서 하다가 새끼 나올 때는 적도 부근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자기 나는 새끼가 아직 약하니까 혹시 추위에 얼어 죽지 않을까 해서 적도 부근에서 애를 낳아요. 근데 웃기는 거는 또 따뜻한 바닷물에는 양분이 별로 없어요. 양분이. 산소도 적고요. 뭐 그 이유는 뭐 말하자면 복잡한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좀 자세하게 다루기는 합니다. 근데 참고 삼아 선생님은 늘 고등학교랑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기로 했죠. 그러면 얘기를 해주자면 이런 거야. 이렇게 양분이 바닷속에서 많으려면 바닷물의 양분은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여러 가지 생물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려면 산소가 풍부해야 됩니다. 근데 따뜻한 물에는 산소가 잘 안 녹아 들어가. 물 속에도 산소가 있어요. 물고기들이 사는 거 보니까 산소가 있겠죠. 근데 산소가 찬물에는 잘 녹아도 따뜻한 물에는 잘 안 녹아요. 그러니까 찬물에는 잘 녹으니까 찬물에는 미생물들이 살기가 되게 좋아. 그럼 미생물들이 결국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양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찬 바닷물이 훨씬 더 물고기가 살기가 좋습니다. 반면에 따뜻한 바닷물에는 산소가 별로 녹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미생물들이 살기가 안 좋고 큰 물고기도 살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사이다 지난번에 이제 기체 용해도 했잖아. 참 기체 용해도 했잖아. 따뜻한 물에 기체가 용해도가 작아지고 찬물의 기체 용해도가 커진다. 그거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대 바닷물은 되게 맑아요. 맑은 이유가 깨끗해서 맑은 게 아니고 물론 깨끗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물이 따뜻하면 거기에 산소가 별로 없고 미생물이나 이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맑아 보이죠. 반면에 여러분들이 영화로 봤든 아니면은 뭐 실제 눈으로 봤든 차가운 겨울바다 아니면 저기 북극의 바다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북극이 더러울까? 깨끗해. 근데 그 깨끗한데도 보면은 어떻게 돼요? 깨끗한데 바닷물이 되게 시커멓죠. 그 이유가 그런 거죠. 방금 제가 뭐 생각이 없었는지 저 방금 좀 졸다가 왔거든요. 졸다 왔는데 책을 안 펴고 선생님한테 책 보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요거 있죠? 한류와 난류 앞에 설명해주고 돌아가면서 듣도록 하고요. 조경수요. 여기에 생각낸다. 영암역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요거 이제 찬물의 특성인데요. 따뜻한 물은 어떻게 돼요? 또 이제 물고기 살기 좋은 환경, 새끼를 치기 좋은 환경이 되죠. 물론 그 와중에도 따뜻한 물에만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난류성 어종이고요. 찬물을 좋아하는 물고기는 한류성 어종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해안에 여러분 뉴스 같은 거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어획량이 줄어든다라는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해왔건 최근에 뉴스에 들어서 많이 해왔거든요. 동해의 어부들이 살기가 안 좋다, 물고기 잡기가 안 좋다 그런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구온난화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면 말 그대로 지구가 온난해지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 지구가 더워지니까 우리나라 근처에 한류가 강해질까 난류가 강해질까? 더워졌으니까
그치. 난류가 강해지겠죠. 그럼 이 난류가 강해지면 이 한류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조경수역이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그 동해안 부근에 있던 조경수역이 점점 더 위로 올라가게 돼서 북한 그 휴전선을 건너서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은 좋겠지. 왜 이렇게 잘 잡히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동해안 강원도에 사는 어부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물고기가 없지? 이렇게 돼버리죠. 그런 것들도 알아두면 됩니다. 이 계절별 조경수역의 위치에 나오죠. 아무래도 여름에는 난류가 세지니까 조경수역이 올라가고요. 겨울에는 한류가 세지니까 조경수역이 내려오는데 아까 말한 지구온난화가 벌어지면 둘 다 올라가 버려가지고 동해안 주변에서 물고기 조업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죠. 자, 그 다음 조석. 마음의 소리 조석이 아니고 이제 조석. 밀물과 썰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 보통 조석 이렇게는 말 안 했고 사람 이름 같잖아. 그 유명한 조석 작가 때문이 아니고 그 조석이라면 너무 사람 이름 같으니까 조석 현상 이렇게 조금 더 말을 하죠. 조석 현상. 이제 원래 공식적으로는 그냥 조석이라고만 해도 밀물, 썰물을 뜻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밀물과 썰물로 나타내는 해수의 흐름은 조류입니다. 아까 전에 어떻게 돼?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 해류죠, 해류. 해류와 조류. 서해안에 가본 사람은 잘 알 거예요. 서해안에 가보면 막 가서 와 바다다 하고 있다가 배고파 해갖고 엄마 도착했을까 뭐 배고파요 막 바지락 칼국수나 한 그릇 먹고 올까 칼국수 먹고 나왔는데 바닷물이 없어. 반대 왔는데 왔을 때는 바닷물 하나도 없었는데 막 조기 잡고 놀다 보니까 바닷물에 밀려와. 그치? 그걸 이제 바닷물에 밀려와서 차들어오면 밀물. 그지? 바닷물이 쓸려 내려가서 쭉 바다가 빠진 상태, 바닷물의 해수면이 낮아졌을 때는 썰물이라고 하죠. 밀물하고 썰물을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밀물일 때는 물이 올라오잖아. 그래서 꽉 차 있다. 만땅이다. 들어봤죠? 찰만. 만조라고 해요. 그리고 썰물일 때는 간조라고 표현합니다. 밀물과 썰물, 조수간만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걸 밀물과 썰물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수간만이라고 하는 이유. 근데 이게 밀물, 썰물 한국말이고 만조, 간조는 한자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행해서 씁니다. 밀물이 만조고 썰물이 간조다.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 해수면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 근데 이건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번갈아 가면서 와요. 밀물 2번에 썰물 2번. 밀물이 올 때 가장 높을 때가 만조. 썰물에 물이 빠져나갔을 때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가 간조.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조와 간조일 때 해수면 높이 차를 조차, 수수간만의 차, 조차라고 하는데 한 달 중 조차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를 사리, 작게 나타나는 시기를 조금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루에 밀물 2번, 썰물 2번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한 달 동안의 해수면의 높이 변화,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그리고 오락가락 썰물일 때 높이 차이가 적을 때 요거를 이제 조금 차이 나는 조금인 거고요. 크게 차이 날 때 사리라고 합니다. 사리와 조금. 이거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어부들하고. 사리일 때랑 조금일 때랑 물고기 낚시는 어느 정도 달라지고요. 물고기가 잘 잡히는 시기나 이런 게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갖고 낚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관심이 많다고들 하는데 사실 선생님은 낚시를 몰라가지고 많은 척을 못하겠다. 알면 좀 알려주겠는데 어떨 때 어떻게 물고기가 잡히고 그죠? 근데 이거는 내가 모르는데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 또 무슨 내용이 나와있나? 무슨 내용이 여기 조석 현상은 어떻게 이용을 한다?
우리나라는 서해안에 좋고 동해안에 가장 좋다. 매물 썰물 보고 싶으면 서해안으로 주로 가죠. 동해안에는 매물 썰물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럼 동해안에는 매물 썰물이 없냐? 없진 않아요. 없진 않는데 그 티가 덜 나. 티가 덜 나. 그럼 왜 그럴까요? 보통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나라에는 서해랑 동해가 있는데 서해, 황해라고도 하죠. 서해는 바다 깊이가 얕아요. 깊이가 얕다라는 거는 그 자체가 얕은 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동해는 깊어요. 깊은 바다가 돼요. 그러니까 깊은 바다는 물이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들 티가 덜 나는 거야. 티가 안 나. 근데 얕은 바다인 서해는 물이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티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얘기가 주로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석 현상을 어디다 이어나느냐? 나와있네. 어디다 이어나느냐? 이 조석 현상 때문에 갯벌이 생겨요, 갯벌이. 여러분들이 아는 갯벌이라는 거는 조석 현상이 없으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는 가면 갯벌이 잘 발달하지 않고요. 서해안에 가면 갯벌이 잘 발달하죠. 갯벌이 있어서 뭐가 좋아요 생각할 수 있는데 갯벌에만 사는 생물들을 키울 수가 있게 되죠. 안 키워도 자라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참고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 조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조개 같은 거 좋아한다면 그 조개들이 갯벌에서 주로 자랍니다. 그래서 서해안에 가면 조개구이를 많이 먹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동해안에 가서 조개구이를 먹는다. 그거 되게 바보 같은 짓이야. 동해안에 가서 조개구이를 먹으면 뭐 먹고 싶으면 먹을 수도 있는데 알고는 먹으라고. 동해안에 가서 조개구이를 먹으면 동해안에 가서 서쪽 서해 음식을 먹는 겁니다. 동해안에 갔으면은 그 고기 종류를 먹어야죠. 반대로 이제 서해에 가가지고 여기 와서는 오징어가 맛있지라고 하면 오징어 다 통에서 잡히는데 뭐 서해에서 오징어에 그죠? 모르는 걸 알고 있으면 좋죠. 이 갯벌에서 조개를 킨다, 갯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뭔가 벽을 쳐가지고 물이 들어올 때 덜 들어오거나 막 이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서해안에 가면 많이 있는데 방조제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방조제. 새만금 방조제, 시와나루 시와 방조제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럼 방조제. 방조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방파제가 뭔지 생각을 해요. 방파제는 해안가에 그 항구가 있고 이런 데서 파도가 너무 세게 들어오면 배들이 부딪히거나 해서 부서질 수 있으니까 파도를 막는 게 방파제예요. 그러면 방조제는 뭘까요? 파도를 막는 게 아니고 이 조류를 막는 거예요. 조류를. 이런 데다 설치해 놓으면 어떻게 돼? 밀물이 쭉 들어와서 썰물 쭉 나가고 할 때 썰물을 못 나가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밀물이 잘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가능한데 원래 주목적으로 밀물이 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여기가 갯벌이 생기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 갯벌에 자꾸 바닷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저 바닷물 안 들어오면 집도 지을 수 있고 저 내 땅인데 내 땅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생각한 거야. 그래서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바닷물이 차올라도 여기 못 들어오게 막은 거야. 이게 방조제가 돼요. 이게 방조제. 원래 이제 방조제 주 목적이 이겁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여기까지 안 들어오게 되면 갯벌에 바닷물이 안 들어온 것도 있지만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는 바닷물이 여기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 땅들이 염분을 띠게 돼요. 그럼 여기도 사실상 농사 짓거나 할 수 없는데 바닷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염분기가 빠지죠. 그럼 이제 농사 짓거나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경작지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방조제를 국가 차원에서 큰 방조제를 우리나라가 많이 건설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우리나라는 갯벌이 많아. 갯벌이 많으니까 방조제 짓기가 좋은데 방조제를 지으면 굉장히 많은 땅이 늘어나게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막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막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때 옛날 이런 사람 기억도 안 나요. 옛날에 그때는 이런 거 하면 간척 사업이다라고 해갖고 땅도 늘어나고 막 하니까 그 농작물도 많이 심을 수 있고 굉장히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있던 방조제도 부시거나 그냥 아예 수문을 열어놔요.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들락날락 하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갯벌이 파괴가 되는 그 농작물을 조금 더 심을 수 있는 게 하나도 별로 이득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근데 솔직히 뭐 니네들 뭐 쌀도 잘 먹고 우리나라 맨날 쌀 재배해봐야 쌀도 남는데요. 수출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조개 같은 훨씬 상품성 높은 것들, 조개나 게나 이런 것들 훨씬 더 상품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갯벌이 살아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지. 그래서 그냥 열어둔 거예요. 여기가 아파트 지어봐야 누가 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열어둔 거야. 그래서 자연이 열어두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갯벌이 복원이 되면서 지금은 보통 열어두죠. 열어두는데 그 수분에서 여기 물에 들락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프로펠러를 달아두면 터빈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터빈은 말이 어려워요. 그냥 물레방아 같은 걸 달아놓으면 이 물레방아가 막 돌겠죠. 물이 들락날락 거릴 때. 그 도는 물레방아를 발전기에 연결을 시켜놓으면 발전이 됩니다. 자동으로 공짜로 하루에 2번씩 물이 들락날락 하니까 그거로 발전을 하는 거를 조력 발전소라고 하죠. 조력 발전소. 그리고 뭐 해안가에 돌담이나 그물을 세워두고 조류에 물 꺼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갯벌에다가 갯벌이 이렇게 있는데 그물을 이렇게 쳐놔요. 대구 데이트처럼. 뭐 하는 짓이가 싶겠지만 이게 바다가 차오르거든. 그럼 물고기가 여기 지나가서 걸려. 그럼 물이 빠지고 나면 여기 물고기가 바둥바둥 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글씨만 읽어보면 뭔 말인가 싶지. 근데 사리일 때 간조가 되면 특정 지역에 바닷길이 열리기도 한다. 사리라는 건 밀물 선물의 차이가 큰 거예요. 적게 차이 나는 때 소금이라고 했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사리일 때, 썰물일 때는 물이 굉장히 낮아진단 말이야. 그 물이 굉장히 낮아지다 보니까 바닷물이 쭉 내려가니까 그 밑에 섬 같은 거, 돌멩이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바닷길이 열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섬이 이렇게 있고, 섬이 있고, 바다 땅이 이렇게 있는데, 평소에는 바닷물이 차 있었고, 이 길이 안 보이는데, 사리일 때, 썰물 때는 간신히 여기까지 물이 내려와서 이 길이 보이는 거야. 그럼 마치 바다가 딱 갈라진 것처럼 걸어갈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대부도라고 하는 섬이, 맞지? 이 바닷길로 유명했었죠.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바닷길이 열릴 때만 섬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서 들락날락 할 수 있고 너무 불편했고 시멘트로 도로를 지어가지고 밀물이든 썰물이든 어느 정도 다닐 수 있게는 해놨는데 이게 밀물일 때는 보면 바다 길이 막 잠기려고 그러고 막 그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7단원의 내용인데요. 뭐가 좀 선생님 눈에는 빠져 보여요. 뭐 여러분들은 처음 배우니까 빠져 보이지 않겠지만 그 빠져 보이는 내용은 뭐냐면 선생님이 빠져 보이는 거 뭐냐면 그냥 한류와 난류 우리나라 주변 이렇게 되지만 통합과 고등학교 1학년 과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정도만 다루는 게 아니고 지구의 해수의 대순환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나라 주변이 아닌 지구 전체에서 해류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는지를 배우게 되고요. 그게 우리 주변에 있는 해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그 지구 전체의 해류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그때 가면 이어지게 되죠. 근데 그때 가서 이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야. 지금 온라인으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고등부 수업을 전달해 주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학교 내용 위주로 빨리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고등학교 과정은 우리가 얼굴 볼 때 바로 연결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6단원, 7단원 연결되는 고등학교 내용들이 있다면 그거는 돌아와서 얼굴 볼 때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때 공부하도록 하시고요. 숙관에 관해서는 통합과학에 나오니까 그거 하도록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8단원 열과 우리 생활 요거 있는데 요거는 예당충 친구들은 저번에 시험범이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 그래서 예당충 아닌 친구들만 따로 공부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조만간 녹화해가지고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는 나중에 보도록 합니다. 오늘 7단원 영상 꼭 보도록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